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매트릭스가 국가 간 송금 용도 기능으로 현재 어느 암호화폐가 가장 잘 활용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온체인 데이터상 송금 용도로 사용된 트랜잭션은 테더 USDT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USDC,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순으로 나오면서 리플 XRP가 송금 기능 활용에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분석을 보고 미디어들은 송금 결제 기능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리플 XRP가 왜 이더리움보다 낮은 순위이냐, 송금 결제를 위한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맞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 맞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송금 결제로서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송금 결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시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 장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활용되는 코인이 화폐로서 얼마나 안정적인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금 결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통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데 통화, 화폐로서의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들쑥날쑥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그 화폐 자체가 어떤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게 되면 사실상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테더나 그리고 USDC의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 결제 용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리플 XRP가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환경에 위치해 있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비교가 가능했느냐라고 보았을 때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 사이즈와 관련해서 가령 개인만 보았을 때 송금 결제로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어디일까요? 미국이 그 나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리플이 SEC와의 소송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데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안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XRP를 보유하고 송금 결제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심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또 개인을 떠나서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미국인 것을 당연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 내의 불명확한 규제와 소송권으로 미국 내에서는 플레이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미국이 아닌 나라들, 유럽이나 혹은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송금 결제 회사들과 파트너를 맺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화폐의 가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긍정적 결말이라면 폭등할 것이고 부정적 결말이라면 폭락의 상황에서 누가 XRP를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마음 편히 송금 결제 기능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리플의 펀드멘탈이 좋다는 것을 알고 또 리플이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XRP가 브리칭 통화로서의 역할을 잘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에코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상 날개를 자유롭게 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리플 XRP 송금 결제 기능을 비판하는 분석 업체나 혹은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의 펀드멘탈 등은 우리가 공부해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적인 요소, 소송 같은 것이나 또 AI 등의 향후 산업 트렌드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 상품이라든지 혹은 그 자산의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조금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리플이 앞으로 송금 결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SEC가 항소를 안 한다고 하면 그 과정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이고, SEC가 항소를 하면 조금은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만약 제가 고용할 수 있는 분석 업체가 있다면 저는 이 분석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현재 SEC와의 소송이 1차적으로는 리플의 승리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수준의 XRP 송금 결제 퍼포먼스가 앞으로 1, 2년 안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비트나 이더리움과 어느 정도 갭이 있을지, 또 리플이 더 보완되어야만 하는 기술적 측면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분석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약 11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선물 거래에서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한번 잡은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계속 밀고 가는 투자자들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플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매우 많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보통 앞으로도 가격이 대세 상승할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롱 포지션에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은 세력들의 기습 급락, 장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를 일시 하락에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SEC 게리 겐실러가 참석을 했고요. 이때 참석한 SEC 게리 겐실러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출위원회 청문회인 만큼 예산 증액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암호화폐 관련 예산 증액에 SEC 게리 겐실러의 요청이었습니다. 게리 겐실러의 설명은 이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준다면 인력을 늘릴 거고, 또 이 늘어난 인력을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안이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고 조사하고 또 해결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 같은 케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나 혹은 지금 리플이나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과 진행 중인 소송에 자원을 더 투입한다거나 혹은 불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잡아내는 등의 업무를 위해서 인력의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SEC가 이미 사회적으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산 증액의 이유가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집행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보면은 게리 겐실러는 의회의 경고나 법의 판결이 도통 중요하지가 않은 왜고시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서 의회와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 등과 협력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투입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후 집행조치의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을 한 토레스 판사도 법원을 무시하는 듯한 SEC의 게리 겐실러 행보에 대해서 참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청문회에서 토큰은 투자 계약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토레스 판사의 판결, 즉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고 투자 계약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은 것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게리 겐실러가 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역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SEC가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냐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사업 환경과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개시를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6월경부터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하겠다라는 보도라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중단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변화하는 비즈니스랑 규제 환경이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복잡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기를 원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나스닥이 커스터디 업무를 진행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규제가 확립이 되고 정리가 되면 다시 들어오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스닥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코인베이스의 위상은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나스닥이 커스터디 사업을 지금 당장 포기하면서 커스터디 사업도 같이 운영하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의존력이 더 높아졌을 것 같고요. 이것이 주가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